자, 여기 보시면 볼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자,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 좋은 수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자, 쉽게 말하자면 수업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 평가가 자, 수업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문항이라든지 어떤 설문지라든지 자, 관찰자에 대한 어떤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자, 신뢰도의 종류도 이제 몇 가지 검사와 재검사 또는 반분 신뢰도 검사 또는 문항 내적 일치도 검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질적인 수업 분석이 있고 양적인 수업 분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질적인 것에 대표적으로 수업 나눔이 있고, 자, 양적인 것에 수업 대표적으로,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든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우리가 설문지 형식으로 한다. 물론,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자, 학부모 또는 학생 또 동료 교사의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 설문지 형식을 취하는데 자,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때 리커드 5점 척도라는 것은 1, 2, 3, 4, 5에서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설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자, 수량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떠한 정규 분포상에 통계적으로 자, 이렇게 낮고 높고를 1, 2, 3, 4, 5 단계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 이렇게 양적 수업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물론 이런 것들은 바로 좋은 수업은 수업 전문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전문성의 분석 도구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적 연구 방법은 그럼 뭐냐?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선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여 이루어진 연구 접근법이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뜻이죠. 그렇죠? 자, 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사의 특정 행동을 계량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근거 자료는 데이터의 기능을 하여 수업 중에 일어난 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수업 후에 재생하거나 상담의 자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면 자, 전, 중, 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중에 일어났던 것들을 전회 때 협의회도 한다고 했었고요. 자, 끝나고 나서 협의회도 분명히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자, 수업 교사의 학생과의 어떤 상호작용의 수업을 누가 관찰을 하는 겁니까? 바로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관찰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 재생하여 상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수업 자료는 수업 관찰.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냐라고 하면, 자, 수업 관찰 기록지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의 영상 기록, 특정 장면을 떠올릴 수도 하는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업자의 발에 초점을 음성 기록 장치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전사한 문자로 된 전자 기록지도 역시 수업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죠. 수업 기록 영상 기록 전에도 수업 분석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업 관찰 전문가가 기록한 글이나 기하학적인 기호 등이 될 수 있고 자리 배치와 같은 간단한 그림을 포함한다. 이때 보면 기하학적 기호라고 되어 있죠. 자,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기록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X,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려놔요. X라는 것은 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세모라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동그라미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잘 됐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시간대별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수업은 흘러가죠. 빠르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록과 기록의 바탕을 둔 해석을 수업 후 상담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 수업을 위한 반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수업 분석에 쓰인 객관적인 자료의 종류를 제시하였는데 양적으로 수업 분석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얼마만큼 더 해야 하고 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볼게요. X는 10개가 나왔고 세모는 9개가 나왔고 동그라미는 8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요 X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양적 데이터로 수업의 모든 측면을 분석한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수업은 결국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대리변호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혼합식 수업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쭉쭉 해 나가는데 학생과 수업 교사 간에는 이전에 어떠한 약속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약속은 이 관찰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된 거예요. 관찰이 안 됐다고 해서 수업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관찰자도 교직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내포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식 수업 관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혼합식이라는 것은 자, 양적으로 어떤 분석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평가하겠지만 질적으로 사후에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이럴 때는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과 질적을 합쳐서 우리가 혼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식견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혼합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적으로 이루어진 수업 분석 사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좌석표 활용 관찰 기록이 있고 체크리스트와 평정, 범주별 빈도 측정 도구와 플랜데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요. 과거 집중 분석법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과거 집중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업 집중 분석법은 자, 우리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학습 활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수업 교사와 수업 관찰 전문가 사이에 수업 전 교과 협의회를 거쳐 수업 교사가 구현하고 싶은 수업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자, 수업 관찰 전문가가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은 읽기, 문답하기, 지도 그리기, 형성평가, 협동학습 등이다. 단순하게 수업 과정 안에 기재한 학습 과제, 러닝 태스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세밀하게 분절하여 각 요소를 과업으로 여겨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집중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세밀하게 분절로 나누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지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수업을 A는 과업 중 혼자 얘기하는 거고요. 자, B라는 것은 이야기하며 과업을 하는 것이고, C라는 건 잡담, D라는 건 자리 이탈, E라는 건 친구가 하는 것을 봄. 자, 이렇게 수업을 나눠놨어요. 자, 수업을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이게 좌석표예요. 그죠? 좌석표 어떻게 했냐면 5학년 수학과 수업 30분을 관찰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6명을 선정해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 여기 보세요. 가 학생은 여학생인데 1C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것은 10시 13분, 분절이 벌써 돼 있죠? 10시 13분에 잡담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9이는요. 라라는 남학생이 9라는 것은 10시 37분에 일을 했던 친구가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수업 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회,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컨트롤했는지에 대한 상담회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다 1, 2, 3, 4, 5, 6, 7, 8, 9, 10으로 돼 있죠? 자, 시간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 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A, B, C, D, E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이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뺄까요? 자, 관찰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어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과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좌석, 성별, 성적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관찰표에 미리 규정한 카테고리가 있죠? 일정한 시간 비율로 표기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그 과업이 즉 그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아래 3-3은 과학 집중 분석표의 한 예로 모든 학습을 할 때 학생 특성별로 교사하는지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보세요. 모든 학습일 수밖에 없는 게 13분에서 40분이죠. 그러면 27분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6명의 학생을 두고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양적이에요? 아니면 질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치화, 계량화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업 관찰법은 바로 양적인 수업 관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전체적인 사항을 볼 수가 없고 또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행동 특성을 반영하지 또는 관찰하여 상담의 자료로 데이터로 삼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또 다른 대안적인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 자, 3-4가 되겠죠? 자, 시간별 행동 집계표의 이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보실까요? 자, 시간별 행동 집계표 이렇게 본다는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나타낼 때 아래와 같은 표를 이용하여 수업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은 포커스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왜 학생이 포커스의 대상이 될까요? 자, 왜 학생의 태도를 어디에서요? 자, 수업 중에 있어서의 학생의 태도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학생의 태도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학생의 특성보다는 교사가 수업에서의 통제라든지 이렇게 교사의 능력을 대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학생을 수업 관찰자가 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달리 얘기를 하자면 수업 중에 학생의 태도를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업 관찰자가 학생의 태도를 봄으로써 누구를 보게 되더라? 바로 교사를 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업 태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한 차시의 수업을 특정 시간마다 나누어 카테고리별로 나타난 학생 행동을 빈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서는 어떤 협동 수업 하나만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3분에서 40분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28분의 수업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보세요. 특정 시간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3분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 행동의 빈도를 여기서는 나타났다. 여기서는 뭐 한 번 나타났다, 2번 나타났다, 4번 나타났다, 3번 나타났다, 5번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도 카테고리 다르게 하여 요것들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동 수업일 때 이렇게 하는데요. 자, 발표 수업일 때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또는 B는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줬다. C는 뭐 잡담을 하였다. 자, D라는 것은 발표했는 자료를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하다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여 교사의 행동, 모든 활동, 적정성까지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다른 반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반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2반에 있는 거와 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쭉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빈도말을 분석 속도로 삼았기 때문에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의 집계표는 이렇게 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나타내어진 어떤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계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은 자, 교사의 이동 경로 분석이에요. 자, 왜 이동 경로 분석이냐면 자, 우리가 교사가 한 자리에 서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교사가 여기 보면 교실을 이렇게 교사용 책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겁니다. 미술센터, 수도가, 참고자료, 수도, 과학센터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3명 앉아 있고요. 3명 앉아 있고
여기는 몇 명이 있어요? 5명이네요. 여기도 5명, 여기는 1, 2, 3, 4명, 4명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XXS 동그라미 이렇게 화살표 돼 있죠? 자, 아래 보시면 자, 이런 이동의 범례들이 쭉쭉 나와 있지요. 자, 좀 칸을 줄여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을, 기호들을 정의를 하고 이 수업 현상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볼까요? 자, 교사는 수업 때 한 자리에 서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판서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해야 하고 모든 수업을 할 때 모든 별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모둠을 돌아다녀야 한다. 자, 학생들의 수업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교사의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사의 이동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수업 활동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학급을 통제하는 기본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교사의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수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문제는 이거지요. 이 정보가 100% 정보를 제공해 주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학생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사의 어떤 수업 전문성을 분석해 내려고 했더니 이 학생의 태도가 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일치성이라고 할까요? 유의도라고 합시다. 유의도, 상관도라고 할까요? 상관 유의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사의 이동 경로를 보자라는 거였죠. 왜 그러냐면 자,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 교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데는 즉 이동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학습을 도와준다든지 좀 나태한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도록 주의 집중을 하도록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있는 상관 유의도가 없는 것처럼 요것도 상관도가 있을까요? 자,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동 경로 분석은 자, 자연스럽게 교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또한 교사 이동 경로를 요인으로 관련 변화를 탐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찰 유형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이게 이 수업에서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교사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갔습니다. 요렇게 X표로 갔을 때는 자, 주의 집중하러 갔더라. 또 요렇게 갔을 때는 도와주러 갔더라. 이런 도형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굳이 협의가 필요 없고 굳이 세부적인 관찰 유형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찰 전문가 미래 학생의 자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석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바뀐 자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소표 이외에 물리적 공간적 기록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갔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간 데에 대해서 교사가 이렇게 갔던 이유에 대해서 왜 갔을까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위치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시선제를 기록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시가 아래에 이렇게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 이동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투크만이 개발한 방법으로 교사의 언행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가 변환된다는 점에 차가 나요. 교사와 학생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전반적인 태도를 분석하는 도구이다. 자, 여기서는 교사 이동 경로 분석이라는 것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교사의 이동이라는
대리변수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자 여기서의 이동 경로가 투쿠마는 수업 분위기 이동법이라고 하여서 언행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28개의 문항은 각각 대칭되는 형용사로 한 쌍으로 짝지어져 있으며 반응 시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른쪽과 왼쪽에 긍정과 부정을 무작위로 위치시켰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점수를 치는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수업 분위기 이동법의 4개의 하위 영역은 창의성, 활기성, 친밀성, 온화성 등으로 5점 척도로 강도에 따라 수업 교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관찰 전문가가 각각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수업 분위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업 분위기의 관찰지와 관찰 분석지가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서부터 28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수업 관찰자라고 여기고 한번 시행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수업의 내용은 독창적이다, 상투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참을성이 있었다, 성미가 급하다, 뭐 창의성이 있었다.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태도는 냉정했다, 온화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참을성이 있을 경우는 플러스고 온화하다가 플러스죠. 서로 뭡니까? 무작위로 긍정과 부정을 오른쪽 왼쪽에 위치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객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이렇게 다 내겠죠. 그래서 몇 점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 4, 3, 2, 1로 그 사람의 교사의 성품을, 언행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양적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플랜더스가 얘기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었던 언어 상호 작용 분석법이에요. 투쿠만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분위기를 수업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대리 변수로 받는 데 반해서 플랜더스는 수업 분위기가 아니라 언어 상용을 대리 변인으로 봤다는 거죠. 언어 상용 가면 한번 봅시다. 플랜더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 사이에 나타난 언어 상호작용 유형을 10가지 분류항목으로 하여 수업을 관찰하는 분석법이다. 표의 각 번호는 플랜더스가 3-9죠. 자, 플랜더스가 고안한 분류 번호로 의사소통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 2, 3, 4 그리고 5, 6, 7 자, 이런 것들은 플랜더스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교사의 이야기는 지시적 발언과 비지시적 발언으로 나누고 보시면 지시적과 비지시적으로 나누죠. 학생의 반응은 반응적과 자의적인 곳으로 나눈다. 자, 학생은 자의적인과 반응적인 말, 주도적인 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초마다 각 행위가 나타났을 때 번호를 기록하고 수업 후 기록지에 10가지 분류 항목 번호의 비율, 빈도, 번호의 기재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여기 보면 10가지의 행동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류 분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줄 좀 맞출게요. 자,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제외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석법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투쿠만은 언어 상호도 봤다는 것인데 자, 플랜더스는 비언어 상호작용은 투쿠만과 다르게 제외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는 언어 상호작용이 비언어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굳이 비언어 상호작용까지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죠? 따라서 언어 상호,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언어적 상호작용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비언어적 상호작용 분석보다는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것이 신뢰도가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교사 이야기와 학생 이야기, 교사는 지시적인 것과 비지시적, 학생은 자의적인 것과 반응적인 것 나누어서 자 3초마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수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좀 뭐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자, 좀 분석을 자 여기 보시면 국내는 이렇게 우리가 플랜더스의 언어사고작용 분석법 또는 투크만의 수업 분위기 이동법 또는 교사 이동 경로법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논문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블룸의 분류에 따라 관찰 기록을 하는 것이죠. 수업 관찰을요. 자 블루는 질문 범주를 이렇게 기억, 번역, 해석,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자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빈도와 비율을 써서 전체 질문 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질문을 어떤 비율을 했느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또는 이게 범주별로 해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급 A, B, C, D, E 학급에 대해서 1, 2회 2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거 수업의 수업 행동 관찰 기준이죠. 특정한 여기서는 5분씩 수업을 해놓고요.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시간별 행동 집계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이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적인 수업 관찰 분석법이다라 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행동 지표에 따라서 예, 아니요, 나눈 것도 양적인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질적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질적 수업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국외에 수업 분석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TOF가 있고요. 국제적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효율성을 분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자, FFT라는 것은 교사의 교육 개선을 위한 수행 수준을 개발하는 건데요. 일반 모형인데 이것은 상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및 질적 도구를 모두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MQI라는 것은 자, 여기서 ISTOF라든지 FFT는 일반적인 교사의 수업 능력을 분석하는 데 반해서 MQI 같은 것들은 마치 한 영역, 여기서는 수학 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 지식 및 수학 교육 지식 또는 수학적 내용을 관찰해서 루브릭, 어떤 카테고리를 정했다는 것이죠. 역시 양적이고 질적인 거. 이때 질적이라는 면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약간의 상담을 주요한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있고요. 자,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교사 유아의 상호작용. 여기서는 중등이 아니고 바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자, K-12 학년에 다 적용 가능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GDTQ라든지 플래토 이런 것들은 뭐 영어와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약간 비쌉니다. 우리가 수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비싸면, 자, 편안하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소기의 성과, 즉 수업 전문성을 늘리는데, 높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애초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분석 도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도, 신뢰도, 정확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수업 나눔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는 질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죠?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업 공개 후 교과 협의회를 실시하여 관찰 교사가 수업 교사에게 수업 시 나타낸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이때 비판의 대상이 된 수업 교사는 수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토론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수업은 학생과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사의 신념과 그죠? 교실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사의 수업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루어진다가 맞죠? 죄송합니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장학 후 협의회는 교사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진정한 수업 개선에 필요한 감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수업 교사 스스로 수업 성찰을 하여 수업 개선을 이끌어내는 수업 방법이 수업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나눔에는 자, 양적으로 수업을 재단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교사 간 따뜻한 공감대 속에서 그죠? 교사 간의 따뜻한 공감대 속에서 수업 교사 스스로의 수업의 교정점을 찾아오도록 수업의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내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나눔은 양적인 측정에 의한 수업 분석 방법보다 더 의미 있는 수업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좋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단지 요즘에는 전문가인 수업에 대해서 교사 스스로 성찰하고 교정하고 수정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환경을 꾸며주는 방향 쪽으로 좀 더 질적인 방향으로 요즘에는 많이 수업 분석을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논문에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런 질적 연구 방법 아까 봤던 논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언어적, 일화적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비언어적 접근법도 일화 기록, 녹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나눔이 질적 연구 분석 방법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쓰이고 있더라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분석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렇게 잠깐만 보죠. 국내 대학의 수업 분석 도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도 하고, 그러니까 설문지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 또는 관찰 전문가가 그 수업 교사를 보고하는 설문지. 자, 그래서 수업 분석의 대상으로는 자, C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관리, 시간관리 기록, 수업 분석, 강의 중 행동. 자, K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 관료, 수업 전개 분석, 수업 시간 활용 분석 및 전개 분석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타 정보 제공도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수업 분석은 결국에는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수업 전문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학론의 한 꼭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종과 구별되는 고유한 교사의 전문성인 수업 분석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